이번 수업 시간에는 16국 북조 시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주로 정치사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노가 세운 중국식 왕조 명칭은 한입니다만 의 독립과 서진 정복, 즉 소위 영가의 난이라고 불리는 흉노가 서진을 멸망시키고 강남 지방에 동지인이 세워지기까지 정치사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국 북조 시대의 정치와 군사적인 면을 사건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조 시대의 주요 인물들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1에서는 효문제, 3-2에서는 서위 우문태, 3-3에서는 북주 무제의 시기에 있었던 정치와 개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북관계 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 흉노 한의 독립과 서진 정복입니다. 해제 말년 가장 먼저 난을 일으킨 것은 파저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본래 파서군에 살고 있다가 한말 장로가 한중을 차지하고 있자 그 부족 가운데 이호가 500여 가구를 이끌고 그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자 이호와 그 부족을 약양에 옮겨 살도록 하여 파저라고 불렸습니다. 서진시대에 이르러 이 종족은 흥성하여 추장인 이특, 이상, 이류 등 모두가 뛰어나 그 지방의 대부분 그들에게 귀순했습니다. 해제 때 대만연이 반란을 일으키고 관중의 대기근이 일어나자 굶은 이재민들이 분분히 남쪽으로 옮겨서 이특 형제도 이들을 이끌고 파촉으로 들어갔습니다. 300년 익주사사 조흠이 성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상을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조흠은 이상이 지지자가 많은 것을 시기하여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에 이특은 조흠을 공격해서 죽이고 성도를 점령했습니다. 서진은 나상에게 군대를 이끌고 촉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특은 서진에 항복하고 서진은 자기와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나상이 유민들을 다시 원래 관농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자 이특은 여러 차례 호소하게 되고 유민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2만 명이나 되고 면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특은 광한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도로 공격했습니다. 303년 서진의 원군이 도착해서 이특을 공격해서 죽이고 이류와 이특의 아들 이웅은 나머지 무리를 수습하여 비성에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해 이류가 죽자 이웅이 우두머리가로 추대되었는데 나상이 이를 공격하다 실패하여 도망가자 이웅이 마침내 성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04년 이웅은 스스로 성도왕이라 칭했습니다. 306년 황제라 고쳐 부르고 국호를 성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바로 이때 제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원정하여 정벌할 힘이 없었으므로 파촉 지역에 해당하는 양주, 익주, 영주, 삼주는 이웅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4년 혹은 306년에 이미 서진은 분열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씨가 있었던 땅은 파촉계라고 하는 변방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보통 흉노의 유연이 독립했던 것을 16국 시대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연은 후한말 흉노 남선우인 어부라의 손자로 붙인 표는 좌현왕이 되어 유씨 성을 사용했습니다. 조조는 흉노를 우부로 나누고 부의 우두머리에게는 모두 유씨성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유표는 좌부수가 되어 현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진 무제 때 유연이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했고 무제는 그를 북부도위에 임명했습니다. 해제 때 유연은 오부대도독이 되어 오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왕 영이 업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유연이 성도왕 영을 따르게 됩니다. 304년 왕준, 동영왕 등이 성도왕 영을 공격하자 유연은 흉노로 돌아가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상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왕 영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유연이 흉노에 도착한 이후 서진의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면서 좌극성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308년 유연이 황제로 즉위하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다음에 유연은 아들 유총을 보내 낙양을 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유연은 성록, 왕미 등에게 기주, 청주, 사주, 예주, 서주, 연주 등 여러 주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황하 중하류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낙양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310년 유연이 죽고 아들 유화가 즉위하였습니다.
이해 유총이 유화를 죽이고 자립했습니다. 이때 관동 지역 대부분은 흉노 땅이 되었고 낙양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황제와 신하들은 여전히 내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해왕 월은 흉노의 침입이 더욱 심해지자 성록의 토벌을 자칭하여 연주, 예주 지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동해왕 월은 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조정의 중심과 명장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갔으므로 낙양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311년 해제가 동해왕 월의 전행을 분하게 여겨 비밀리 장군 구희를 보내 동해왕 월을 토벌하게 하니 이 소식을 듣고 동해왕 월은 화가 나서 죽었습니다. 태위 왕현 등은 동해왕 월의 장사를 치르려고 동해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성록은 허창에서 그들을 추격해서 서진의 군대를 고현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서진의 군사 10여만 명은 거의 죽고 왕공 대신 대부분이 포로가 돼서 이때 서진의 무력은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 낙양은 기근으로 백관이 흩어졌으며 유총은 이 기회를 틈타 군대를 보낸 낙양을 공격하니 서진의 군대는 연전연패하여 낙양이 함락되고 회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총은 유요 등을 보내 서쪽으로 진격하여 장안을 점령하고 남양왕 모를 죽이고 유요를 관중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구희는 예장왕 단을 받들고 몽현에서 행대를 세웠으나 성록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록은 왕미를 죽이고 그 부하를 합병해서 세력이 커졌습니다. 312년 서진의 안정태수, 가필, 풍익태수, 상림, 안희호군, 국윤 등이 기병하여 장안을 공격해서 함락하자 유유는 패하여 도망갔습니다. 가필 등은 이에 진왕업을 받들어 태자로 삼아 행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흉노의 유총에게 죽었다는 소식이 장안에 전해지자 진왕업은 황제가 되어 연호를 건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민제입니다. 이후 유효는 해마다 서쪽으로 공격하여 316년 다시 장안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서진의 군사들은 식량이 다 떨어지자 민제에게 항복하도록 권했습니다. 이때 진의 북방은 대부분 함락되었고 겨우 세 지역만이 서진의 지방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주자사 유곤이 양곡을 지키고 있었으며 서쪽으로 서진의 탁발부의 주장인 의로와 접하여 병주의 북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주자사 단필제가 개에 머물고 있으면 유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필제는 본래 유주의 선비로 그 부친 무목진이 요서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해제 때 서진으로부터 요서궁에 봉해졌습니다. 해제 때 무목진을 대선으로 삼고 단필제를 좌연왕으로 삼아 서진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314년 왕준이 성록에게 살해된 단필제는 유주자사에 임명됩니다. 이 밖에 량주자사 장식이 고장 현재의 감숙성 무의시입니다에 머물고 있으면서 역시 서진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방의 세력은 흉노를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가 세웠던 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화북지방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강동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낭야왕 예가 진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민제가 죽은 다음에 317년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원제입니다. 이때부터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해서 민제 때까지의 낙양의 수도를 정했던 서진과 구별합니다. 이후 서진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동진과 16국이 남북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흉노 즉 한의 서진 정복은 단순히 중국 역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상황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시작한 이후 3세기 혹은 4세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에는 북위 30도와 40도 사이에는 서쪽으로부터 지중해 세계, 이란 고원, 중국의 화북 지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에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로마 제국입니다. B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란 고원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중국에는 하상주부터 추추전국 시대
진, 전한, 신, 후한 이런 왕조들이 있었죠. 그리고 북위 2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더스강 유역이 있었습니다. 이 세 군데와 중국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4세기에서 7세기가 되면 북위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들이 3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들, 서쪽으로 로마 제국, 이란, 이 지도에서는 없습니다만 20도와 30도 사이에 있는 인도, 그리고 동쪽에서는 중국의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기 무렵에는 아랍에 있는 유목민들,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아랍인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이란을 비롯해서 동로마 제국의 영토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에 이미 흉노가 중국 내지에 자리 잡고 있다가 중국의 서진 왕조를 멸망시킨 다음에 화북 지방을 지배했던 것처럼 흉노의 일파라고 하는 훈인들이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동고트와 서고트를 압박을 하게 되고, 이 아틸라 시기의 훈 제국이 한때 서로마 제국 각지를 침입을 하면서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서로마 제국이 그 와중에서 붕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흉노인의 움직임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의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 그리고 동쪽의 강국이었던 중국의 붕괴를 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모두 망한 게 아니라 서로마 제국만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영토를 유지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화북 지방을 빼앗겼던 중국인들은 남쪽으로 이동해서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일부러 도식적으로 맞춰보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자가 상당히 유사한 형상입니다. 그러나 동시기에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유럽의 상황이 1세기나 2세기 정도 느리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들은 이란과 인도로 진출하게 되는데, 인도로 진출했던 에프탈이라고 하는 집단을 인도에서는 백훈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얀 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학자들은 당시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 있었던 흉노 세력이 각각 유라시아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 인도, 중국 등 중요한 정주 농경지대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과 중국이 붕괴하게 되지만 인도는 서북부 지역 일부만 이들 에프탈에게 뺏기게 되어서 피해가 가장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흉노인들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흉노에서 계승 분쟁이 발생해서 흉노가 둘로 갈라진 다음에 패한 세력들이 서쪽으로 이주했고, 이주했던 세력들이 점차 힘을 합쳐서 유럽에서 훈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학설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변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6국 북조시대 정치와 군사, 16국 북조시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소위 선비, 흉노, 갈, 강, 저라는 이민족들이 있죠. 사실 이들을 오호라고 하는데 이들 이외에도 오한, 정령 등 다양한 집단들이 중국의 화북지방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한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영가의 난이 발생했던 4세기 초에 여러 이민족이 대거 이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흉노는 이미 후한 초에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남쪽에 있던 남흉노 세력이 후한의 북변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북흉노나 선비, 오한 등 다른 이민족들로부터 후한을 지키는 그런 일종의 화살바지 혹은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밖에 저와 강 같은
티베트계 이민족들은 이미 관중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갈이라고 하는 집단들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남흉노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내지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오한은 조조가 원소의 아들이었던 원상과 원희가 오한으로 망명했을 때 이들을 잡기 위해서 오한을 정복하게 됩니다. 답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끄는 오한 세력이었죠. 그 다음에 오한인들을 중국 내지로 이주시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들이 돌기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유명한 싸움을 잘하는 기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6국 시대에 선비의 여러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은 이미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강제로 이주가 되었건 자발적으로 갔건 간에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이주라고 하는 게 16국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많은 집단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세기 말 화북 지역의 한인이 1천만 명이었고 호족이 600에서 7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흉노, 갈 이런 집단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집단들이 국가를 한 번쯤 세워봤던, 흉노는 한, 갈은 후조, 저는 전진, 이런 국가를 세웠던 이 집단 티베층들이 나중에 왕조가 몰락함과 동시에 대량 살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600, 700만이 실제로 화북 지방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수는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래서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중국인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족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치사의 추이를 보면은 되게 이상한 것이, 뭐 분열, 통일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적어도 황하 중하류 지역, 하소회랑 지역을 제외한 우리가 황하 중하류 지역, 특히 낙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중원이라고 부르게 되고 장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관중이라고 하는데, 이 두 지역을 동시에 지배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조, 후조. 전조는 한이라고도 하죠. 전진, 북이, 북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5개 국가들 중에서 화북 통일했다고 하는 나라는 3나라입니다. 전진, 북이, 북주. 그런데 전조와 후조는 왜 끌어들이느냐? 하소베랑 지역이 지금의 감속성 지역인데, 이게 실크로드와의 교역로로는 좋지만 중국 역사에선 그다지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국가들 전량을 정복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화북을 통일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 이 5개 국가가 중요한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조는 서쪽 혹은 가운데라고 봐도 되겠죠. 후조는 동쪽, 전지는 서쪽 즉 관중 지역, 북위는 뭐 가운데라고 봐도 되고 동쪽 지역, 북주는 서쪽 즉 관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왕조가 이상하게도 서쪽 동쪽 서쪽 동쪽 서쪽 이런 순서로 발흥해서 황하 유역을 통합을 하게 되죠. 이게 그 지역의 경제력과 인구와 상관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아니고 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억지로 도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전조라고 하는 나라는 황하 동쪽의 평양군이라고 하는 즉, 원래는 전한이나 후한 시대 때 하동군의 북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나중에 서진 시대 초에 평양군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 지역은 동쪽 서쪽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쪽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나중에 관중 지역을 지배했던 왕조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서쪽이라고 하고 도식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대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관중 지역에 있던 전진과 북주가 화북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지역이 경제적 사정이 무척 안 좋았기 때문이죠. 이어서 16국 북조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파워포인트에다가 써봤는데, 사실 이 시대 역사는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구체적인 사건사를 모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요새 최근에 몇 년 동안 부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사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사건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흉노가 세웠던 한이 서진을 정복했던 그 일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8년 유총이 죽고 아들 유찬이 즉위했습니다. 유찬은 주색만 좋아하고 정치는 사공인 근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근준이 친위 부대를 이끌고 유찬을 죽였으며 유씨 일족을 없애버렸습니다. 장안에 주둔했던 유요와 양국에 있었던 성늑이 이 사실을 알고 근준을 토벌하게 되었습니다. 성늑의 군대가 먼저 평양으로 진격하자 근준은 부하에게 살해되고 이 난은 평정되었습니다. 유요는 동쪽으로 가는 도중에 황제라고 자칭하고 그 다음에 장안으로 천도하여 국호를 조라고 고쳤습니다. 이 조라고 하는 국호가 당시에 오행서를 바탕으로 해서 위조 지방, 이 지방은 하북 지방에 있는 옛날 전국시대 국가 이름인데 그 지방이 잘 나갈 거라고 해서 조라고 하는 국호를 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유총 시기부터 사실상 독립할 수 있는 세력이 되었던 성늑도 양국에서 조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효가 세웠던 전조로부터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죠. 321년 성늑은 석호를 보내 단필제를 염차에서 격파하고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316년 병주자사 유고는 성늑에게 패한 후 단필제에게 투항했으나 후에 단필제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때 단필제가 다시 패하고 유주 병주는 성늑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주 병주뿐만 아니라 전체 관동 지역이 모두 성늑이 차지했습니다. 성늑은 서쪽으로 황하 낙수 사이에서 유효와 남쪽으로는 회북에서 동진과 대치하면서 그 세력이 나날이 커졌습니다. 유효도 적극적으로 관중을 다스리고 상군의 저 강과 구지의 저 양씨를 격파했습니다. 양씨는 후한 말부터 구지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위시대 양씨는 백경왕이라는 자귀를 받았고 유효가 침략해오자 우두머리 양난적이 한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밖에 양주의 장무, 장식의 아우입니다. 두 유효에게 칭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효는 실력이 성늑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328년 성늑은 낙양성 서쪽에서 유효와 싸워 그를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유효가 피살된 뒤 조의 태자인 유희는 다음에 백관을 이끌고 상교로 도망가서 관중이 혼란해졌습니다. 성늑은 석생을 보내 장안을 취하고 석호는 상규를 점령해서 조의 태자를 죽였습니다. 330년 성늑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국호는 여전히 조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후조라고 합니다. 성늑은 이민족 가운데 재주가 뛰어나고 표독하고 교활했으므로 갈호로서 원래 처음에 18명이 기병했는데 18명으로 천하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늑은 한인 장빈을 모사로 삼아 한인들을 회유할 줄 알았습니다. 이때 하소회랑의 양주에 있었던 장준이 자립해서 동진으로부터 자기를 받으면서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북방 화북 지역은 모두 후조의 영토였습니다. 333년 성늑이 죽고 아들 석홍이 계위하여 석호를 승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호는 석홍을 폐위하여 죽이고 자칭 천왕이라고 했습니다. 335년 석호는 업으로 천도하였습니다. 337년도 천왕으로 자칭했습니다. 석호는 사치만 있었고 함부로 사륙하였으므로 정치는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349년 석호가 죽자 아들 석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석세의 형인 석준이 석세를 죽이고 그 자리를 뺏었습니다. 이어서 장군 석민이 다시 석준을 죽이고 석호의 서자인 석감을 즉위시켰습니다. 석민은 본래 한인, 즉 한족 중국인으로서 원래 성은 염씨였으나 석호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을 석이라고 고쳤습니다. 이민족들은 북방으로부터 들어온 후 그 군주는 비록 중국 제도에 따라 황제로 자칭했으나 별도로 대선우를 설치하여 아들이나 동생에게 임명하여 그 이민족 부족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당시 성민의 전정은 한인의 후원을 받았으나 달을 비롯한 이민족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석민은 중국인들한테 호갈, 달호라고 하는 성늑과 같은 종족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여만 명을 죽였는데 이것은 16국 초기에 한인들이 이민족들을 얼마나 적대시했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년 석감이 석민을 모살하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석민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때 석민은 황제가 되어서 국호를 위라고 하고 염시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염위라고 합니다. 석호의 아들 석지는 이때 양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황제를 자칭하고 여러 이민족 세력들을 규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석민과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석지는 장군 유현에게 살해되고 석지 세력은 전멸되었습니다. 이처럼 즉 후조와 염위가 중원에서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선비 모용부가 남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연민이 석시를 멸망시킨 후 염위는 모용시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용부는 본래 선비 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위 명제 때 선조였던 마코발이 창녕군 극성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코발의 증손인 외 혹은 모용외에 이르러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무제는 모용외를 선비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해제 때 모용외에는 선비 대선우라고 자칭하고 이웃에 있는 선비 부족도를 공격해서 합병하여 세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진이 망하고 진이 남천에서 동진을 세우게 되자 모용외는 요동을 공격하고 여러 차례 고구려도 이겼습니다. 동진 원제는 모용외를 평조목 요동군궁으로 책봉하여 모용시의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333년 모용외가 죽고 아들 모용황이 즉위하였습니다. 모용왕은 337년 스스로 연왕이라고 자칭하고 용성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다음에 후조의 군주 석호가 군대를 보내 침공하였으나 모용왕에게 패했습니다. 모용왕은 요서 선비였던 단요를 멸하고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했습니다. 348년 모용왕이 죽고 아들 모용준이 계위하였습니다. 그 후 후조가 혼란스럽자 모용준은 이 기회를 틈타 남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50년에 군대를 보내 개를 빼앗고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개는 지금의 북경 지역입니다. 352년 모용준은 동생 모용각을 보내 연민을 공격했습니다. 연민은 전연의 군대와 위창에서 싸우다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용성에서 참수당하고 전연은 계속 업을 점령했습니다. 그해 겨울 모용준이 황제의 직위에 올라 국호를 연이라고 하고 업으로 천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전연이라고 해서 모용수가 세웠던 후연과 구별합니다. 전연은 황하 중하류 지역, 중국에서는 이 지역을 산동 혹은 관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 관동의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은 관중이었는데 이 지역은 전진이 지배했습니다. 전진을 세웠던 부시의 시조는 약양 이미 출신의 저입니다. 전조 때 저 부족 가운데에서 포홍이 유효에게 투항했습니다. 전조가 망하자 포홍은 석호에게 투항하여 석호는 포홍을 장군으로 임명해서 방두에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석호가 죽자 포홍은 다시 동진에 투항하여 동진은 350년 포홍을 정북대장군으로 임명했고 포홍의 세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포홍은 이때 성을 부시로 고치고 스스로 대선우 삼진왕이라고 자칭했습니다. 후조와 여미가 서로 전쟁을 하자 부홍은 중원을 차지하고 그 후 서쪽으로 관중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그 전에 그의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부홍의 아들 부건이 즉위하여 무리들을 이끌고 입관하여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건은 스스로 천황 대선우라 칭하고 국호를 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전진이라고 하여 강 요씨 일족이 세웠던 후진과 구별합니다. 352년 부건이 칭제하였습니다. 동진은 환원을 보내 정벌케 하였으나 부건은 이를 잘 막아 물리쳤습니다. 부건은 계속 관중을 평정하여 그 기초를 굳혔습니다. 355년 부건이 죽고 아들 부생이 즉위하였으나 357년 부생의 먼 친척인 부견이 부생을 죽이고 자립하였습니다. 부견은 유학을 애고하고 즉위 후에는 학교를 세우고 절행을 표창하였으며 정치는 한인 왕맹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북해군 출신이었던 왕맹은 책략에 뛰어나고 정치를 잘했으며 권농과 전투준비에 힘썼으므로 국력이 크게 강했습니다. 부견은 천하통일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때 전진의 동쪽에는 전연, 서쪽에는 전량, 남쪽에는 동진, 북쪽에는 선비 탁발부 혹은 중국 학자들은 대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연은 전진의 가장 큰 적이었으며
북연이 정복하려고 하는 첫째 목표였습니다. 전현의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여 전진보다 많았고 물자도 풍족하였으므로 전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360년 모용준이 죽고 아들 모용이가 즉위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모용준의 동생 모용각이 섭정했습니다. 이때 여전히 전현의 국력은 강했습니다. 367년 모용각이 죽고 모용평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모용평은 사람됨이 욕심이 많고 모자라서 정치가 점차 어지러워졌습니다. 모용평은 전현의 명장인 모용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으므로 모용수는 두려워해서 전진에 투항하였습니다. 전현의 명장 모용수가 투항을 하게 되자 전현을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전진은 비로소 전현 정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96년 전진은 왕맹을 보내 전현을 정벌했습니다. 다음에 전진군은 낙양, 진양을 계속 함락하고 노천에서 모용평을 크게 물리쳐 15만 명이나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진군이 업을 포위하자 모용위와 모용평은 결국 용성으로 도망했다가 전진의 포로가 되어 전연은 망했습니다. 이때에 부여의 왕족이 고구려와 일부 중국 사람들을 이끌고 성문을 열어줘서 전진군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전연이 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진은 연을 멸망시킨 후 373년 다시 구지저 양씨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구지는 원래 전조에게 평정되었으나 우두머리 양난적은 한중으로 도망했다가 유효와 성륵이 교전하는 사이 다시 이를 이용해 구지를 정복했습니다. 그 뒤 양난적의 후손들은 동진에 여러 차례 칭신하면서 안으로는 서로 싸우다가 양찬 제위 시기에 전진한테 망한 것입니다. 전진은 그 백성을 관중으로 이동시켜 결국 그 땅은 빈 땅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구지라고 하는데 이 구지는 16국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76년 전진은 량을 멸망시켰습니다. 량은 장무가 전조에게 항복한 후 양왕에 봉해졌습니다. 동진 명제 때 장무가 죽자 장식의 아들 장준이 뒤를 이어받아 여전히 전조로부터 책봉을 받았습니다. 동진은 장준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때부터 전량과 동진 사이에 사시인들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장준은 정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점차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서와 하남 지역을 차지하고 여기 나오는 하남은 하서 회랑 지역에 있는 황하 이남 지역입니다. 또 서쪽에서 쿠차, 선선을 정벌하여 서역에 있는 국가들을 통치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장준이 죽고 아들 장중화가 즉위하자 석호는 군대를 보내 장중화를 공격했으나 패하였습니다. 장중화는 승리한 후 양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후 전량은 내란으로 국세가 쇠약해졌습니다. 363년 장중화의 동생 장천석이 장중화의 아들 단현정을 죽이고 자립하여 동진에 표를 올렸습니다. 동진은 그를 양주자사에 임명했습니다. 전진이 구지를 이기자 장천석은 이를 두려워하여 전진에 칭번하였습니다. 전진도 사신을 보내 장천석의 입조를 명령하였으나 장천석이 이를 따르지 않자 전량을 공격하게 됩니다. 장천석은 전쟁에 패하여 전진에 항복하였습니다. 장씨의 량을 사서에서는 전량이라고 합니다. 전진은 전량을 멸망시킨 후 탁발부를 정벌했습니다. 탁발부는 선비 탁발부가 세운 과로 대라고도 합니다. 탁발부는 대대로 북방에 살면서 중국과 교통하지 않았는데 풍속도 변발을 했으므로 사또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위 시대에 탁발부의 우두머리인 힐분이 흉노의 옛 땅으로 남천하였고 그의 아들 영미 때에 성락으로 옮겼습니다. 영미의 오세손인 의로 시대에 서진과 교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병주자사 유고는 의로를 대선우로 삼도록 표를 올려 그를 대공으로 봉하고 성락을 북도, 평성을 남도로 하였습니다. 유고과 흉노, 즉 한이 싸울 때 유고는 의로에게 의지하였습니다. 민제 때 자귀를 대왕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민제 말 의로가 그 아들에게 살해되자 탁발부는 혼란스러워지고 부중은 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12권 시대에 이르러 다시 세력이 커졌습니다. 12권은 338년 번치에서 즉위했다가 성록으로 도읍을 정하고 전원과도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원이 전진에게 망하자 탁발부는 전진에 조공했습니다. 전량이 평정되자
부교는 군대를 보내 탁발부를 정벌하고 10위권을 사로잡아 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교는 다시 여광을 보내 서역을 정벌하여 쿠차 지역을 평정하니 항복한 나라가 30여 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북방은 전진이 통일하게 됩니다. 부교는 남쪽의 봉진도 여러 차례 침입하였습니다. 373년 전진은 구지를 멸망시킨 뒤 즉시 남하하여 동진의 양주와 익주, 현재 파촉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섬서성 남부와 사천, 중경시 일대입니다. 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379년 동진의 중요한 군사 중진이었던 양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동진의 양주자사 주서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진이 지배했던 지역은 상당히 넓었는데 대체로 보면은 오나라가 서진에 멸망되기 전에 지배했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교는 소위 왕도 사상에 물들어서 각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그 나라의 군신에게 관적을 주고 옛 부족을 다스리게 하는 관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선비 등은 멸망되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우대 때문에 더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는 또한 동진이 왕하에 미치는 것을 몹시 유감으로 생각해서 동진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373년 승상 왕맹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동진이 중국의 정통이라고 하고 국내가 안정되어 정복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선비 강은 신복의 환임으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고 후하였지만 부교는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부교는 저 종족이 번성해지자 중국 고대 봉건제도에 따라서 380년 무도군 등 거인 15만 원을 전국의 중요한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거는 서주시대 때 희씨 일족들을 중요한 지역에 제후로 임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씨 일족을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저인들을 각 지방에 흩어 살게 함으로써 비수의 난 이후에 각 이민족들이 독립하는 상황에서 전진이 힘을 쓰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진은 이미 북방을 완전히 통일하여 부교는 마침내 동진을 정벌하려고 결심했습니다. 382년 부교는 출병의 일을 의논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오직 전현의 황실 일족이었던 모용수만이 찬성했습니다. 부교는 전진의 병력이 강하여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384년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383년 8월 부견의 아우 부웅을 선봉으로 삼고 모용수의 군대를 감독하게 했으며 친히 대군을 이끌고 친정했습니다. 유주와 기주의 군대를 팽성으로 남하하게 하고 양주와 익주의 군대는 장관과 한수를 따라서 동쪽으로 남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병 60만과 기병 27만 명이 출동했습니다. 9월에 부견이 항성에 이르자 흑발군대인 양주의 군대가 비로소 함양에 도착했습니다. 부용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먼저 영구에 진격하여 남침을 준비했습니다. 동진은 사석, 사안의 아우입니다. 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사현과 함께 8만 명을 동원하여 전진 군대에 대항하였습니다. 당시 동진은 나라 전체가 크게 놀라 공포에 쌓였으나 오직 사안만이 안정시켰습니다. 383년 10월 부융이 수양을 함락했습니다. 부견은 대군을 항성에 남겨두고 경기병 8,000명을 이끌고 수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복했던 동진의 장수 주서를 사석에게 보내 항복을 권고했습니다. 주서는 사석에게 전진의 군대가 모이기 전에 공격하도록 권했습니다. 11월에 사현은 유래지에게 정병 5,000명을 이끌고 낙간에서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전진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15,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동진의 주력 부대가 수전의 여세를 모으라 서진하자 전진의 군대는 비수 서쪽에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현은 사람을 보내 전진군이 뒤로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강을 건너 싸우려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부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강을 건넌 다음에 싸운다. 이것은 춘추시대 송양공이 했다가 초나라 군대에 박살이 났던 그 전투를 재현한 거죠. 전진군이 일단 물러나게 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동진의 군대가 강을 건너 전진군을 급습했습니다. 이에 총사령관 부용이 전사하고
후방에 있었던 옛 동지인의 장수 주선은 전진군이 패했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전진의 군대가 와해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현이 이끄는 동진의 군대는 청강까지 추격했는데 전진군의 태반, 즉 3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동진의 군대는 수양을 수복하고 주서와 전량의 군주였던 장천석도 진에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연도 홀로 회복으로 도망가서 전진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오직 모용수가 지휘하는 3만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북연이 모용수의 진영으로 가자 모용수는 북연을 호위하여 낙양으로 돌아가면서 연도에 이산되었던 군사를 수습하니 모두 10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유명한 비수의 전투라고 합니다. 북연이 비수의 전투에서 패한 후 국내에 있었던 호족들이 독립해서 한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북방은 다시 분열하게 되면서 전진은 와해됩니다. 384년부터 386년에 이르기까지 약 3년 동안 북방은 전후 7개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즉 강인이 세웠던 후진, 선비의 후연, 서연, 서진, 북이, 저인의 후량, 구지가 있었습니다. 모용수는 전진에게 항복한 후 수시로 기회를 보아 독립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수의 전투에서 처음 패했을 때 전진을 반하고 자립할 수 있었으나 북연이 그에게 평소 후대하였으므로 북연을 호위하여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부에게 순무를 요청하고 업으로 돌아가 조상의 무덤을 청소하고 제사 지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북연은 이를 허락했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당시 북연의 아들 부비는 업에 주둔하고 있었으면서 모용수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령의 우두머리 적빈이 신안에서 기병하자 부비는 모용수에게 2,000명을 주어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용수가 한 해에 이르러 반란을 일으켜 적빈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형양에서 연항이라고 자칭했습니다. 384년 모용수는 20만 명을 이끌고 업을 공격했으나 부비가 잘 방어하여 수개월이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동진군이 부비를 원조하자 모용수는 포위를 풀고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용수가 업을 공격했을 때 모용위의 동생 모용홍은 북지군 장사로 있으면서 북쪽으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선비 수천 명을 모아 화음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평양태수 모용충도 군대를 모아 전진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어서 모용홍과 힘을 합쳐 장안을 공격했습니다. 도중에 모용홍은 신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모용충이 황태제가 되어 계속 서진하여 서진의 군대를 여러 차례 물리쳤습니다. 모용충은 결국 장안의 서북 쪽에 있었던 아방성을 점령하고 그해 황제라고 자칭했습니다. 이 나라가 서연입니다. 모용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 북연은 아들 부예를 보내 토벌하게 하고 강 출신의 장군 요장을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부예는 모용홍에게 살해되고 요장은 죄가 무서워 위수북쪽으로 도망가고 강인 호족들에게서 맹주로 추대되어 진왕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당시 사태를 관망했습니다. 요장은 요양의 동생으로 요양이 이수에서 환원에게 패하여 후항하자 그 후 서쪽으로 입관하였습니다. 관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전진이 그를 죽이자 요장은 나머지 무리들 이끌고 전진에 항복하여 북연은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전진을 배반하고 독립한 것입니다. 385년 모용충이 장안을 여러 차례 공격하여 성안에 기근이 빠지게 되자 북연은 태자의 부괭에게 장안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수백 길을 거느리고 오장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뒤에 부갱이 장안을 빠져나와 도망함으로써 모용충은 장안을 함락시켰습니다. 북연이 오장산에 도착한 후 요장은 그를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부비는 업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서쪽 장안으로 가려고 했으나 진양에 이르러 북연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곧 발상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사천 등지에서 지키고 있었던 전진의 장군 벌복국인도 북연이 죽은 후 독립하여 스스로 대선우라 칭하고 진하 이주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벌복국인은 본래 농서선비로 그에 붙인 사번이 전진으로부터 장군의 자리를 받고 계속 용사천에 머물고 있다가 이때 독립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서진이라고 합니다. 벌복국인의 동생 걸복건귀 때 이르러 금성으로 천도했습니다. 그해 또
구지저의 장군인 양정이 자립한 후 구지공이라고 칭하면서 동진에게도 칭신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386년 북방의 정세는 더욱 복잡하였습니다. 이해 모용수는 중산에서 황제로 자칭하고 국호를 연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나라를 후연이라고 합니다. 모용충이 부하에게 살해되자 연의 종실인 모용영이 선비 남녀 40여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돌아가다가 문희에 이르러 모용수가 칭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하동왕이라고 칭하면서 자립하였고 모용수에게 칭신하였습니다. 선비 모용씨 세력이 동쪽으로 돌아간 뒤에 요장이 장안을 차지하고 즉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국호를 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후진이라고 합니다. 그해 부비가 모용영에게 패하여 남쪽 동원으로 도망하자 전진군이 그를 공격하여 죽였습니다. 모용영은 장자에서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이를 서연이라고 합니다. 부비가 죽은 후 부둥이 남한에서 즉위해서 요장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이해에 일어난 새로운 세력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비의 탁발규가 성락에서 대왕이라고 칭하고 국호를 위라 고쳤습니다. 사서에서는 북위 또는 원위라고 하여 삼국시대 위, 즉 조위와 구별합니다. 또 하나는 고장에 자리 잡고 있던 저인 여광이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후량이라고 합니다. 여광은 본래 전진의 장군이었는데 비수의 전투 전에 부견이 그를 보내 서역을 토벌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부견은 이미 죽었으므로 여광이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86년 전진은 지금의 섬소성과 감숙성 경계지역만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밖의 지역은 후연, 서연, 서진, 후진, 북위, 후량, 구지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북방의 8개 세력은 약 9년 동안 병존했는데 394년에 다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에 서연의 군주인 모용수는 장자에서 모용영을 격파하고 살해하여 서연은 마침내 멸망되었습니다. 후연의 군주인 요흥도 그해 전연의 군주 부둥을 마모산에서 사로잡아 죽이니 부둥의 태자인 부숭이 황중으로 도망가 즉위하였으나 서진의 군주 걸복건기에게 축출되었습니다. 부숭은 구지저인 양정과 연합하여 걸복건기를 공격하다가 모두 패하여 피살되었습니다. 결국 전진도 멸망되었습니다. 양정의 숙부의 아들인 양성이 구지에서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서 구지는 여전히 독립국으로 건재했습니다. 따라서 8개 세력은 이제 6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하서회랑 지역에서 난이 일어나자 3개의 나라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397년 후량의 장군인 독발 오고가 독립하여 스스로 평서왕이라 자칭하고 낙도의 도읍을 정했는데 이를 남량이라고 합니다. 그의 흉노의 저거몽손과 그 형 남성이 모반하여 후량의 건강태소인 단업을 주인으로 받들었습니다. 단업은 스스로 양왕이라 칭하고 장에게 도읍을 정했는데 이를 북량이라고 합니다. 401년 저거몽손은 단업을 죽이고 그 자리를 계승했으며 동진에 칭신하였습니다. 그해 후량의 군주인 여룡이 서진 유흥의 공격을 받고 항복하였습니다. 403년 후량도 멸망되었습니다. 북량의 단업 때 짐창태수인 당요가 반란을 일으켜서 도낭태수 이고를 주인으로 받들고 여러 군을 점령했습니다. 405년 이고는 스스로 양공이라 칭하고 주천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 나라를 서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박 평년말발이 407년 자립해서 하조 천왕이라 칭하고 통만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후진과 싸웠습니다. 이 나라를 하 혹은 혁련하라고 합니다. 후량에 이어서 분열된 것은 후연이었습니다. 모용수가 서연을 병합한 후부터 관동은 후연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북이 탁발부는 본래 후연의 속국이었으나 후에 모용수가 나이 들어 쇠약해진 데다가 그의 아들들이 재주가 없음을 보고 마침내 독립하여 395년 후연의 태자 모용부가 이끄는 후연의 군대를 참하피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에 열받은 모용수가 그 다음에 탁발부를 친히 정벌해서 평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모용수는 죽었던 모용부 군사들의 시체를 보고 이들을 장사진에 주고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탁발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공격해서 397년 중산을 점령했습니다. 중산은 후연의 수도였습니다. 모용보가 용산으로 도망가자 후연이 지배하고 있었던 하북, 즉 황하 이북의 지역이 탁발부에게 점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용덕이 활대에서 연항이라고 자칭하고 광고로 천도하였습니다. 400년 모용덕이 황제를 자칭했는데 이 나라를 남연이라고 부릅니다. 405년 모용덕이 죽고 아들 모용초가 즉위하였습니다. 모용보는 용성으로 도망간 후 부하에게 살해되었고 내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09년 후연의 장군인 한인 풍발이 스스로 천황이라 자칭했는데 이 나라를 북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연은 망하게 됩니다. 이때 409년 풍발이 북연을 세우기 전에 후연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있으니 고운이라고 합니다. 사서에서는 모용보의 양자였다고 해서 모용운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모용이 아닌 고를 성으로 취해서 고운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때가 광개토대왕 시대입니다. 고운은 비록 황제가 되었지만 풍발의 허수아비였고 결국 풍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살해됩니다. 고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모용가 세웠던 후연의 황제여서 황제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있진 않죠. 이때 동진의 장군 유유는 바로 이때 남연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북방은 서쪽으로부터 후진, 서진, 북량, 남량, 서량, 하, 구지, 동쪽에는 남연, 북연, 북쪽에는 북위 등 모두 10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19기 가장 많이 있었을 때네요. 남연의 영토는 대략 북쪽으로 황하, 남쪽으로 사수, 동쪽은 바다, 서쪽으로는 산돈성 서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수도인 광고는 산악지역에 있어서 지세가 대단히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용초는 권신들을 신임하고 사냥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유는 남연이 동진을 침입했다는 구실을 붙여서 이들을 정벌했습니다. 유유는 북상에서 임구에서 남연의 군대를 물리치고 광고를 포위했습니다. 모용초는 잘 막아내서 9개월 동안 지탱했으나 410년에 이르러 광고가 함락되고 모용초는 동진에 사로잡혀 이에 남연을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남연의 수도 광고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광고는 지금의 청주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광고성은 완전히 없습니다. 이때 동진이 남연의 수도 광고를 점령한 다음에 선비 세력이 재기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유는 이어서 416년 다시 북벌했습니다. 이때 목표는 관중의 후진이었습니다. 이때 남연은 멸망하였고 남량의 독발 녹단도 414년 서진의 군주 걸복 시반에게 멸망되었으므로 북방에 있던 열국은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후진은 여러 차례 하에게 패하여 국력이 쇠퇴하였으며 요흥이 죽고 요홍이 즉위하였으나 나약하고 병이 많았으므로 유유는 이를 틈타 정벌한 것입니다. 유유는 허창, 낙양을 잇따라 점령하고 후진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417년 후진은 내란으로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동진의 장군 왕진학과 간도제 등이 공관을 점령하고 심전자, 부홍지 등이 무관을 공격하여 결국 두 갈래로 장안을 포위하였습니다. 후진의 군대는 잘 싸웠으나 여러 차례 패하였고 요홍은 밖으로 나와 항복하였습니다. 요홍은 건강으로 옮겨져서 참형되어 후진도 망하게 됩니다. 그해 겨울 유유의 신복으로 건강을 지키던 유목지가 죽자 유유는 믿을 사람이 없어서 왕진학, 심전자 등에게 그의 아들 유의진을 보좌하도록 하여 관중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에 있던 여러 장군들이 서로 불화하여 죽이고 내분이 심했으므로 하의 형년발발이 동진의 공격을 공격하게 됩니다. 418년 유유가 유의진에게 귀환하도록 명령하였고 하군의 추격으로 동진의 군대가 전멸되었으며 관중 지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인은 탁발규가 비수의 전투 이후에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후연을 계속 물리쳐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탁발규는 398년 황제로 자칭하고 평성으로 천도했는데 이가 곧 도무제입니다. 도무제는 성격이 잔인하고 함부로 사력을 일삼아 이것은 불로장생의 약을 먹어서 신경계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미쳤다라고 하죠. 409년 아들 청하왕 소가 아버지를 죽이고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탁발규의 장자 탁발사가 탁발소를 죽이고 즉위하니 이 사람이 명원제입니다.
명원제가 즉위했을 때 남조 송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421년 북량의 저거몽손이 서량의 이순을 정복하고 하서회랑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422년 명원제는 송무제가 죽었던 기회를 노려서 유송의 하남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명원제가 죽게 됐습니다. 아들 탁발도가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태무제입니다. 태무제가 즉위했을 당시 북방의 국가로는 관서의 서진, 하, 북량, 구지가 있었고 관동에는 북위와 북연만이 있어서 모두 6개 국가가 남았습니다. 이들 국가를 모두 태무제, 탁발도가 점령하게 됩니다. 서진의 군주 걸복치반은 후진이 멸망한 후 동진으로부터 진왕의 자기를 받았으나 북위에 항복했습니다. 428년 걸복치반이 죽고 아들 모말이 즉위하였습니다. 430년 모말이 북양의 압력을 받고 북위로 도망쳐서 남한에 이르렀으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주인 형년정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공격해서 마침내 서진을 멸망시켰습니다. 곧 이어 형년정은 북의 압박을 두려워하여 10여만 명을 이끌고 황하를 건너 북량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이때 토요콘의 군주 모배의 습격을 받아서 사로잡혔습니다. 토요콘은 형년정을 북위에게 넘겨서 하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북연의 군주 풍발은 430년 죽고 동생인 풍홍이 태자 풍익을 죽이고 즉위하였습니다. 풍홍은 북쪽으로 유연과 혼인관계를 맺고 서쪽으로 하와 통호하면서 북쪽, 서쪽, 동쪽에서 북위를 포항하는 기세로 대항했습니다. 북위는 하를 멸망시키고 436년 북연을 정벌했습니다. 이때 풍홍은 대적하지도 못하고 고구려로 도망하여 피살됨으로써 북연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량의 군주 저거몽송도 송무제 때 서량을 멸망시키고 다시 여러 차례 서진과 싸웠으나 그때 북의 세력이 강성하여 저거몽송도 북위에 칭신하고 북위는 저거몽송을 양왕에 봉했습니다. 433년 저거몽송이 죽자 아들 저거목권이 즉위하였습니다. 북위는 여전히 저거목권을 하서왕으로 임명하고 공주를 시집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저거목권은 북위와 분쟁을 일으켜 439년 북위 군대가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북량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량은 16국 가운데 최후로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를 북위가 북방 즉 화북을 통일한 해로 간주합니다. 그 밖에 남아있던 구지는 448년에야 북위에 평정되었습니다. 북위는 비록 중국의 북방을 통일할 수 있었으나 그 북쪽에 인접하고 있는 유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한 말부터 선비는 흉노의 예터에 자리 잡고 있다가 서진 때에 이르러 그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비 사막 남북 지역은 철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철륵은 칙륵이라고도 하면서 종족수가 번잡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와 외몽골 지금의 몽골 공화국 일대 분포하여 있으며 중국에 인접한 부족으로는 고차 등이 있었습니다. 동진 중엽에 유연이 일어나 고차를 병탄하고 서쪽으로 언기, 동쪽으로 고구려, 북쪽으로는 한해를 넘고 남쪽으로는 고비사막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북위는 도무제 때부터 계속 유연과 싸웠고 명원제 때도 이를 대대적으로 투벌했으나 너무 추워서 행군이 곤란했고 유연인들이 신속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태무제는 북방을 평정한 이후 여러 차례 유연을 친정하였으나 유연은 그때마다 도망하여 정면작전을 피하여 북위군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429년 전투에서 태무제가 이끄는 군대가 율수 지금의 몽골의 온긴강 지역에 이르자 유연의 흘승계 가하는 방어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도망가서 백성과 가축이 분산되었습니다. 북위군은 율수를 따라 서쪽으로 군대를 나누어 수색하여 동서 5천리, 남북 3천리 지역계까지 미쳤습니다. 이때 북위 항복한 유연인이 30만 명, 말 100여만 필과 그 밖에 가축 수백만을 얻고 태무제는 하갸산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북위는 완전히 유연을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태무제 이후 유연의 세력이 다시 일어나 여전히 북위를 침입했으나 북위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북위가 능히 북방에서 자립할 수 있었고 광대한 지역과 많은 한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력에 의지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선비인은 변방의 무용을 겸비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족의 단결을 공고하여 북방을 평정한 후에도 선비인 전투가 모두 병역에 복무하여
그들이 북이군의 주력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큰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이민족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기도 하였습니다. 북이군 가운데 한인도 적지 않았으나 이들은 북변경에 살고 있으면서 호화가 심하게 되어 이민족 호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중원에 있는 절대다수의 한인들은 농사를 짓는 생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북이가 무력으로 중원의 한인을 계속 지배하는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북이 왕실은 한인들을 농락할 줄 잘 알았으므로 영가에 난 이후 남쪽으로 피난 가지 않았던 한족들이 북이 황실과 합작했습니다. 북이 쪽 가장 신임을 받았던 집안이 청하 최씨였습니다. 최갱은 청하군 동무성현 사람인데 도무제를 섬겨 이부상서 등 요직을 역임하였고 중요한 일을 맡았으며 제도를 만들어 여전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최갱의 아들 최호도 도무제, 명원제, 태무제, 태황제를 섬기면서 화북 통일에 결정적인 조언을 하였고 태무제 때는 사도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한인호족들은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존경을 받았으므로 북이가 이들을 농락하면서 통치하는 방식은 민심을 수습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이는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법과 이한제한, 즉 한인들을 등용하여 한족을 제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태무제의 뒤를 이어 문성제, 헌문제를 거쳐 효문제가 즉위합니다. 효문제는 겨우 5살에 즉위했는데 풍태우가 섭정했습니다. 490년 풍태우가 죽자 효문제는 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93년 기병 30만 명을 이끌고 남하하여 낙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낙양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효문제는 낙양천도를 한 지 3년이 안 된 497년 대군을 이끌고 남제를 공격해서 양양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북이군은 요지를 계속 점령하면서 번성을 포위했으나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남제 명제가 죽었고 고차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에 항거하자 효문제는 예벌불상이란 이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거는 상중에 공격하는 게 예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원흘, 이를 위구르라고 하는데 위구르의 원흘 수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남제는 499년 진연달, 최혜경 등에게 북벌하게 했습니다. 효문제는 이 일을 막원에서 격파했는데 이때 병이 위독하여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태자였던 각이 즉위해서 선무제가 되었습니다. 이 선무제의 어머니가 고조영이라고 해서 고구려인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고구려인의 혈통이 섞여 있었죠. 선무제가 즉위한 후 외척인 고조와 이 사람 역시 고구려인입니다. 총애를 받던 신하인 여호가 권력을 장악하고 횡포를 부려 정치는 점차 어지러워졌습니다. 514년 북이는 고조에게 양주, 익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무제가 죽자 영군 장군 우충 등은 선무제 태자 후를 즉위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효명제인데 겨우 6살이었습니다. 외척인 고조는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돌려서 낙양에 이르렀는데 우충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우충도 불법을 많이 행하다가 나중에 호태우에게 대거됩니다. 효문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생모 호태우가 섭정하였습니다. 호태우는 음탕하고 청화망역, 즉 효문제의 아들이자 시숙이 되죠. 그와 사통하고 정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남편인 원차와 시중 유등을 신임했습니다. 호태우는 사치스럽고 불교를 독실히 믿어서 낙양의 사원을 크게 수리하고 상과 사물을 절제 없이 내려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때 원차는 청왕역과 관계도 좋지 않아서 520년 유등과 모의해서 청왕역을 살해하고 호태우를 유폐시킨 다음 두 사람이 정권을 잡아 안팎으로 위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원차는 주색을 좋아하여 유등은 재화를 좋아하여 덕분에 정치는 더욱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523년 유등이 죽자 효명제는 호태우와 비밀이 모의하여 원차를 내쫓았는데 승상 고양왕 옹도 그 모의에 참가했습니다. 525년 태후가 다시 섭정하고 원차는 대거되었습니다. 호태우가 다시 섭정한 이후 자신의 섹스 파트너들에게 권력을 맡기고 효명제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점차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진의 난이 터지게 됩니다. 523년 유연이 회황진에 침입하니
회왕진의 진민들은 진장에게 식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진장인 우경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옥야진민 파육한 발릉, 파락한 발릉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장을 죽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526년에 평정됩니다. 이 반란은 육진의 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육진의 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그 전에 북이 항복했던 유연이 북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이들이 변방 지역을 침입하게 되자 이때 유연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북위에 있었던 지방관들이 이들을 제대로 어루만지지 못하게 되자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서쪽에서 막전염생, 만사춘호 등이 진주와 옹주, 관농 지역에서 기병해서 관중을 소람스럽게 했었고 동쪽으로는 육진의 항호들이 하북 지역으로 이주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락주와 가영 등이 유주, 기주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호태우와 효명제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명제는 호태우를 제압할 생각으로 계호의 주장인 이주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주영은 육진의 날이 일어났을 당시에 현재의 삼서성 북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유목민들을 평정하고 사실상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태원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주영은 병주자사 원천목 등과 결탁해서 호태우를 제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효명제가 호태우 및 그의 섹스 파트너였던 정엄, 서hl 등을 제거하려고 528년 비밀이 이주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주영이 고안을 선봉으로 삼고 진격했는데 효명제가 이를 후회하여 다시 조서를 내려서 낙양으로 들어오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를 노린 정엄 등은 호태우와 함께 효명제를 죽이고 임조왕 세자인 소호를 즉위시켰는데 이때 겨우 3살이었습니다. 그해 이주영은 남하여 중도에서 장락왕 자유를 받들어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효장제입니다. 뒤이어 황하를 건너 낙양으로 진격했는데 왕공 등 조신 2천여 명을 죽이고 호태우와 어린 황제도 황하 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하음의 변이라고 합니다. 효장제가 즉위하자 이주영은 스스로 진양으로 돌아갔으며 효장제는 이주영을 대승상으로 삼고 그의 딸을 황후로 삼았습니다. 북위의 상주자사 북해왕 호는 이주영의 횡포를 보고 측근들을 이끌고 양에 투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북해왕 호에게 군대를 주어 낙양을 공격하게 하자 효장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북해왕 호도 곧 이주영에게 멸망합니다. 이주영은 북해왕 호를 평정한 이후 권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태원에서 사실상 낙양에 있는 조정을 원격 조정했습니다. 효장제는 압박을 받자 이주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530년 이주영이 낙양에 오자 효장제는 복병을 두어 그를 죽였으며 이주영의 종제인 이주세용이 부하를 이끌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주영의 조카인 이주조는 당시 분주자사로 있었는데 태원으로 옮겨 자리 잡았습니다. 이주세용은 장자에 이르러 이주조와 만나 장광왕 엽을 추대하여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이주조는 계속해서 낙양을 점령하여 효장제를 사로잡아 태원으로 보내 죽였습니다. 531년 이주세용 등은 장광왕 엽이 인망이 없다 하여 폐위시켰으며 광릉왕 공을 황제로 옹립합니다. 이 사람이 절민제입니다. 이해 북위의 하북대사 고권과 동생인 고오조가 신도에서 효장제를 위해 에드와드스로 이주씨를 성토하고 고환과 연합했습니다. 그때 고환은 육진의 선비를 지휘하여 양곡천에 주둔하고 있다가 신도로 가서 이주조를 토벌하고 또한 바레테수인 원랑을 황제로 옹립하고 자신은 승상이 되었습니다. 532년 고환은 업을 차지하고 원랑을 그곳으로 옮겨있게 했습니다. 그 뒤이어 이주조를 한릉에서 물리쳤습니다. 패한 이주조는 태원으로 도망갔습니다. 고환은 낙양으로 가서 원랑과 절민제를 패하고 평양왕 수를 옹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효무제입니다. 그 후 북쪽으로 이주조를 토벌하자 이주조는 대항하지 못하고 태원을 약탈한 다음 고향인 수영으로 물러갔습니다. 다음에 고환은 이주조를 다시 토벌했는데 이주조는 패하여 죽고 고환은 마침내 태원으로 옮겼습니다. 고환은 한족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회삭진에 살고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는 선비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북제서에 나온 기록이죠. 효무제는 고환을 제거하려고 관중의 진장인 하바락과 결탁하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환도 하바락이 화가 될까 두려워하여 534년 진주자사 후막진열에게 하바락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효무제는 우문태에게 하바락의 군대를 이끌고 휴막진녀를 토벌하여 죽이고 우문태를 관중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하바락, 우문태는 모두 이주영의 옛 부하로서 우문태는 무천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효문제가 고환과 다투었는데 고환이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자 효문제는 서쪽 장안으로 도망갔고 우문태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고환은 효무제를 추격하다 미치지 못하게 되자 청하왕 단의 세자 선견을 황제로 세우고 업으로 천도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동의효정제라고 합니다. 효무제는 장안에 도착하여 우문태를 대승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우문태는 효무제를 시해하고 다시 남양왕 보거를 세웠으니 이 사람이 서위 문제입니다. 이때 이르러 북위는 정식으로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고 명목상의 황제는 있었으나 실권은 고씨와 우문씨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효무제는 고구려인 여성이었던 고조영, 즉 효문제의 후궁이었던 고조영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선무제, 둘째 아들이 광평왕 회입니다. 바로 효무제는 광평왕 회의 아들이었는데 고구려인의 피가 한 4분의 1 정도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북위가 동서로 분열된 다음 두 나라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고환은 효정제를 옹립하고 스스로 상국이 되었으며 장자 고징이 정권을 잡아서 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위와 여러 차례 싸웠는데 낙양 부근과 하동 지역이 가장 중요한 전쟁터였습니다. 457년 고환이 죽자 고징이 정권을 잡아서 태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49년 고징이 업에 이르러 부하에게 살해되자 동생 고양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550년 효정제를 폐한 후 황제로 즉위합니다. 국호를 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문선제입니다. 문선제는 재위 10년 동안 처음에는 상당히 기초를 잡는 듯하여 국세가 자목 강했습니다. 당시 돌궐이 막북에서 처음 일어나 문선제는 이니 이 돌궐을 공격해서 이들의 항복을 받고 서위와의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6, 7년 후에는 주색에 빠지고 흉폭하고 포악하였으며 이전에 문선제가 맞는지 전혀 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문선제는 말년에 폭주가 병이 되어 정사는 양음에게 맡겼는데 그나마 양음은 정치를 잘해서 문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위에서는 문제가 551년 죽고 아들 흠이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패제입니다. 패제는 우문태를 죽이려다가 554년 우문태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뒤 동생 곽이 계위하여 공제가 되었습니다. 우문태는 556년 죽었는데 23년 동안 서위의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우문태가 전정하는 기간 동진해서 동위의 영토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지만 남조의 영토 절반 정도를 잠식하게 됩니다. 우문태는 양말 내란의 기회를 이용해서 먼저 양주, 익주를 점령하고 양원제를 시해한 다음 소차를 세워 우용국으로 삼았습니다. 우문태가 죽은 후 세자 우문각이 계속 정권을 잡았고 주공이라 칭했습니다. 557년 우문각이 공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천황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효민제입니다. 효민제는 비록 황제였으나 사촌형이었던 우문호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우문호는 조기 독고신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효민제마저 죽이게 됩니다. 우문호는 우문육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명제입니다. 명제는 재주가 있고 지식이 있었으면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560년 우문호에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 우문옹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무제입니다. 북주 무제 시기에 북제의 세력은 이미 쇠퇴하였습니다. 북제 문선제가 559년 죽자 아들 고은이 즉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패제입니다. 다음에 문선제의 동생 산산왕 연이 자립해서 효소제가 되었고 561년 효소제가 죽자 동생 장광왕 담이 즉위하여 무성제가 되었습니다. 무성제는 간신 화삭에 조정 등을 신입하여 정치는 날리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565년 무성제가 태자인 고위에게 전의하니 이 사람이 후주입니다. 후주 때 화삭계 조정 등이 여전히 국정을 농단하고 북위의 정치는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북주무제는 사람됨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초년에 여전히 우문호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는 우문호의 전정을 참으면서 그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돌궐은 이미 유연을 멸망시키고 북쪽에 있었습니다. 우문호는 북제 무성제 때에
돌궐과 연합하여 북제를 공격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으나 북제도 손실이 컸습니다. 572년 북주 무제는 우문호를 죽이고 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제의 명장인 공률광이 후주에게 암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주의 세력이 약해졌으므로 북주 무제는 북제를 정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건 7년 북주 무제는 북제 정벌을 명령하고 여러 차례로 길을 나누어 진군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6만 군사를 이끌고 하음을 점령했습니다. 북제도 이를 맞아 잘 싸웠습니다. 바로 그때 무제가 병이 들자 북주군은 물러났습니다. 다음에 북주 무제는 친히 북제를 정벌하여 먼저 평양을 점령하고 북제의 후주도 스스로 10만 명을 이끌고 공격해 오다가 북주에게 패했습니다. 북주군이 계속 진군하자 북주 후주는 태자인 항에게 전위하고 업으로부터 동쪽으로 도망쳤으며 태자인 항도 도망가다가 북주군은 순조롭게 업을 점령했습니다. 후주와 태자가 청주까지 도망했다가 북주군에게 포로가 되어 북제는 망하고 북주 무제는 다시 통일합니다. 현재 학자들은 북주가 우문태 시절에 개혁정책에 성공했던 반면에 북제는 그렇지 못해서 국력이 북주가 앞섰다고 합니다만 전쟁 과정을 보면은 코미디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에서 아시다시피 북주 무제는 576년 북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가 후주가 군대를 이끌고 진주로 공격을 하자 무서워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장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전세가 북주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12월 28일 진주로 가서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이때 황당한 거는 북제의 후주가 사냥을 하고 있다가 북주가 진주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후궁이 사냥을 도와자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냥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진주성이 함락된 다음에야 진주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사실 북제 군대가 밀리지는 않았으나 진주성에서 싸우고 있을 때 후궁이 직접 전쟁을 참관하고 있다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도 놔두면 되는데 이 멍청한 북제 후주가 이 후궁을 따라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황제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팽팽하던 전쟁터에서 북제의 군대가 사기를 잃게 되고 결정적으로 붕괴하면서 진주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에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후주는 태원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업에서도 군대를 모아서 다시 결전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하들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결전의 항전,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처럼 죽으려고 하면 이길 것이요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처럼 명연설을 한 다음에 진군하려고 했는데 후조는 군사들을 보고 키득키득 웃게 됩니다. 이에 열받은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북주군에 투항하게 되면서 결국은 북제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북주가 북제를 정복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체제상의 우위나 국력이 북주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제의 황제이자 최고 군 통수권자였던 후주가 무능해도 너무나 무능했던 사람인 거죠. 전쟁터에 자기 애첩을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애첩을 후방에 둔 게 아니라 직접 군대 싸우는 과정을 보게 했는데 여성들이나 전쟁을 경험해보진 남성들 같은 경우 싸우는 모습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걸 보고 도망을 가는데 그거를 또 따라가는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원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북제가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황제 한 사람 때문에 북제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죠. 아베라고 하는 지 아버지도 저 녀석은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놈이 일본의 수상이 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일본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아베는 작년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선포했죠. 그래서 반도체 부품 수입을 지네가 스스로 금지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니클로를 비롯한 대부분 일본의 기업들이 완전히 지금 쪽박을 차고 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게다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베는 결국 올림픽까지 내년까지 연기가 되는데 일부 사람들에 의하면 내년에도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언론을 통제를 했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연장이 되자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숫자는 쉬쉬하고 있고 지금처럼 방치를 했다가는 앞으로 일본에서 코로나 문제, 후쿠시마 핵 유출 사건에 이어서 이게 아주 큰 사건이 되겠죠. 이처럼 일본이 물론 30년 이상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 현상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진 것도 있는데 이때 최후의 숨통을 끊는 게 바보 같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바보 같은 지도자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본 국민들의 크나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북을 통일했던 북주 무제가 578년에 죽고 태자 비인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선제입니다. 선제는 즉위 후에 중신을 죽이고 국정을 동국의 옛 신하였던 정역에게 위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선제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 우문천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니 이 사람이 정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천원 황제라고 자칭하면서 여전히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선제에게는 5명의 황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황후가 된 사람이 양씨였습니다. 황후 양씨의 부친은 양견이었는데 스스로 후한말 명신이었던 양진의 14대 손이라고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5대조 양원소는 부기초 무천진 사마였으며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양견의 부친은 양충인데 북주의 유명한 명장이었습니다. 수국공에 봉해졌고 호성인 보육여라는 성을 하사받았습니다. 무제 때 양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국공에 봉작되었고 딸이 무제 때 태자비가 되었습니다. 선제 때 양견은 높은 자리를 거쳤으나 선제는 그를 매우 꺼렸습니다. 580년 5월 선제가 죽자 근신인 유방, 정역 등이 양견과 결탁해서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양견이 모든 정치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양견은 우대승상이 되어서 군정 대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양견이 정권을 잡자 상주총관이었던 위지형이 군대를 일으켜 양견을 토벌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관동의 여러 주에서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운주총관 사마소난과 익주총관 왕겸도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양견이 통제했던 땅은 관중뿐이었으나 위호건과 왕의 등을 보내 반란을 평정해서 10월에 이르러 반란이 모두 평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양견은 북주 황실에 있던 종실제왕을 거의 살해하고 다음해 2월 양견이 정제를 폐위시키고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수문제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북조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서 북조 시대 여러 사람들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효문제는 여러 개혁 정책을 취했는데 효문제가 풍태후에 섭정을 받고 있었을 시기에 균전제, 삼장제, 복록제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정을 한 다음에는 낙양천도와 하나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북이 효문제의 정책은 호어금지, 호복금지, 호성의 한성계층 뭐 등등등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하나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민족 왕조에서는 유례 없는 자발적인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효문제는 493년 낙양천도를 전후로 해서 494년 의복개혁, 495년 호족의 두 글자 이상의 성을 중국식 한자성으로 바꾼다라든지 선비어를 금지시킨다든지 호복금지라든지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정책이 덕분에 선비인들, 탁발부를 비롯한 선비 등 이민족들이 중국 문화에 동화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된 낙양의 이민족 지배층과 여전히 유목민의 습속을 가지고 있었던 북방 변방의 이민족 사이 문화적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괴리감이 북이말 육진의 난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삭진 출신들이 세웠던 동이북제, 무천진 출신들이 세웠던 서희 북주에 있었던 지배층들은 여전히 유목민들의 풍습을 유지했고 이게 수당시대에도 잔존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쓴 효문제 하나정책과 낙양 호인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는데 효문제가 호어, 선비어를 금지시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북이황실에서 선무제, 효명제 등 황제들과 주요 황실 일족들이 여전히 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 호어금지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이 호어금지는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에서 30세 이상의 관리들은 여전히 호어 즉 선비어를 사용하고 그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만 한어를 즉 중국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리에서 임면한다. 즉 이제 파면하거나 자기를 강등시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실제로 호어 금지라고 하는 게 과장인 거고 실제로는 30세 이하의 관리인, 선비인들, 이민족들에게만 한어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뜻도 약간 모호합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를 뜻하는데 뭐 중앙정부를 뜻할 수도 있고 혹은 지방간까지 포함한 관리들 전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억지로 호어가 아닌 한어를 사용해야 됐던 사람들은 이민족들 중에서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하는데 그 제한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모국어였던 선비어를 버리고 한어 즉 중국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게다가 호어를 금지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육진을 비롯한 북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선비어를 비롯한 자기네들의 이민족들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복을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만 효문제가 죽었던 499년 효문제가 남제 친정을 하고 낙양으로 돌아왔을 때 낙양에서 호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본 다음에 당시에 재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임성왕 징을 질책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효문제가 죽었죠. 이거는 호복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데 한 4, 5년 동안에도 계속 호복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이고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그림은 낙양에서 출토가 된 도용인데 여기서 이 도용의 옷 매무새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부분이 위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면은 대부분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남성들이 입는 와이셔츠는 자기가 보는 쪽에서는 왼쪽이 위에가 있습니다. 이걸 상대방이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위에가 있죠. 그래서 남성들이 입는 와이셔츠처럼 보는 사람 기준으로 상대방에서 보는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위로가 있으면은 우임이라고 하고 왼쪽이 위에가 있으면은 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는 이 우임에 해당하는 게 와이셔츠를 볼 때 우임에 해당하는 게 남성들의 와이셔츠이고 좌임에 해당하는 게 여성들의 와이셔츠입니다. 그런데 이 도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딱 보시면은 왼쪽이 위에가 있죠. 이게 좌임입니다. 좌임은 흉노 선비를 비롯한 유목민들의 복장이 바로 좌임입니다. 그 다음에 우임이 중국인들, 한족, 한인들의 복장이죠. 여기서 보시는 세 명의 도용 모두 좌임입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손잡고 있는 두 여성도 역시 좌임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마 춤추는 여성인 것 같은데 이 무희도 역시 좌임의 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호복이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유목민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먹었던 육고기, 육식 등을 유지하고 있었고 효문제 등과 남조에서 망명했던 왕숙 등과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제품들과 양고기 등을 먹었고 오히려 이 남조에서 왔던 왕숙이 남조의 차 대신에 이런 유제품, 양유를 비롯한 이런 유제품을 잘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오히려 한족들이 중국의 음식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낙양에서는 서양 문화가 상당히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한번 볼까요? 4월 4일에 석가를 태운 코끼리상은 늘 밖으로 나갔다. 이때 벽사사자가 그 앞에서 이끌었다. 칼을 삼키고 불을 토하며 말을 모는 묘기가 한쪽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장대를 오르거나 줄을 타는 묘기는 늘 있지 않았다. 기묘한 묘기와 다른 복장은 낙양의 저작거리에서 으뜸이었다. 석가를 태운 코끼리상이 멈춘 곳에서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에워싸서 봤기 때문에 서로 밟거나 뛰어올랐고 이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도 생겼다.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불교 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불교 행사와 좀 다르죠.
이거는 서역에서 있는 불교를 낙양에서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망 원열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 사람을 불러 절안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기이한 새와 괴이한 짐승들이 불전의 뜰에 모여 춤을 추고 하늘로 날아가는 환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기이한 서커스와 마술이 이 절안에 모였다. 당나귀를 잘라 던지면 다른 동물로 바뀌고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며 대추와 오이를 심어 잠깐 사이에 자라게 하여 모두 먹게 하였다. 이를 본 사녀는 눈이 혼란스럽고 미혹되었다. 여기서 연화왕 원열은 북이 황실 일족인데 이 당시에 서커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서역에 있었던 서커스입니다. 아크로바트라고도 하는데 저나 여러분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서커스라고 하는 게 별로 볼 기회가 없는데 하여간 이상한 마술 같은 거를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서역의 서커스 마술 같은 게 북이 수도 낙양에서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이중 내부자는 엄자간에서 지내게 하고 모이리에 집을 주었다. 총령 즉 파미르고원 서쪽으로부터 대진국 즉 로마 제국입니다.에 이르는 여러 지역이 환부하였고 상호 서역 상인들을 탑니다. 판객들이 날마다 변경으로 달려오니 이른바 온천지의 거처였다. 중국의 토풍을 좋아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때문에 내부한 백성들이 만여가에 이르렀다. 문항이 잘 갖추어지고 여합은 줄지어 늘어졌으며 푸른 회화나무 그늘이 도로에 드리워지고 초록빛의 버드나무가 들에 드리워졌다. 천하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도 모두 이곳에 있었다. 여기 있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는 서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 그 다음에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뭐 등등등에서 이런 나라들 혹은 지금의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이 수도 낙양에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만가라고 합니다. 만여가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북이 인구의 9%에서 10%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정근대 시대의 최소 10%가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는 국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서역인들이 살았고 서역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서역인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서역인들의 도용입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왠지 동로마 제국, 로마나 동로마 제국 하여간 그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얼굴이 확실히 유럽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것도 서역인의 복장인데 뭐 갑옷인지 아닌지는 하여간 서역인들의 복장이고 인데 이것으로 보아서 북이군 중에서 일부는 코카서스 인종들도 북이군의 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위 우문태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문태의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동 본위 정책, 관제개혁, 군제개혁, 호송재행 등이 있습니다. 관중 본위 정책은 당시에 서위를 세웠던 인물들은 꽤 무천진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서위 북주 수당을 무천진 군벌이 세웠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무천진 출신의 육진 가운데 하나였던 무천진 출신, 그 다음에 관롱 지역에 있었던 여러 호족, 이민족들, 그 다음에 관중 지역에 있었던 토착 한인 세력들이 연합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원래 관농 지역 출신 아니었던 사람들, 무천진 출신의 군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본적을 관농으로 고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연, 즉 관중을 자기 고향으로 하면서 지연으로 똘똘똘 뭉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집단이 관농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관농 집단이라고 하는 학설은 20세기 중국의 4대 위진남북조 시대의 4대 대가라고 하는 진인각이 주장한 학설입니다. 이 관롱 집단이 서위, 북주, 수, 당 4개 왕조의 지배층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통설처럼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관롱 집단이 생각보다 의미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실체가 좀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작년 임용고사 문제에 나왔던 건데 주례를 차용한 관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대총재, 대종백, 대사도, 대사마, 대사구, 대사공 6개의 관직에 여러 가지 관청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왜 했나 저도 주례를 열심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서주 동주할 때 하는
하상주라고 하는 3대 시대 때에 있던 주나라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문태가 했던 이런 개혁 조치가 성공해서 구국강병에 성공해서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위 북주 시대에 만들어 놨던 각종 개혁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위 북주에 대한 기록은 없고 동이북제 시대 때 했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기록들은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뜻할까? 자기네 제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북주를 이어받은 수나라와 당나라 때 없앴던 게 아닐까?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서주시대 때에는 문신과 무관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지배층이 전사집단, 즉 군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고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6개의 관직을 서주시대 때 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개 그 지배층이 전부 다 무장들이었기 때문에 무장들이 결국 한 자리를 맡아서 처리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문태가 사실 승상으로서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나중에 이 관제로 바꾼 다음에 대총재, 이 6명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대총재가 되긴 하지만 6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대종백, 대사도, 대사마, 대사구, 대사공이라고 하는 자리는 옛 부하였던 독고신, 조기 등등 이런 인물들이 차지합니다. 이들은 이제 본래 육주국이라고 불렸던 6명의 군벌인데 그래서 6명의 군벌 중에서 서열은 1위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는 유일한 황제 다음으로 높았던 승상에서 격하돼서 6명이 되는 재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우문태는 무천진 군벌, 육주국으로 상징되는 이 무천진 군벌들의 압력을 받아서 권력을 혼자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도 같이 나눠먹는 제도로 자기네의 권력이 오히려 뺏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육관제도는 수나라 양견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만 정부 부처를 크게 6개로 나눈다. 육부라고 하죠. 나중에는 이게 2호, 예병, 형공 6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처럼 부서를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6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이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다른 부서는 많이 세우더라도 기본적인 부서는 6자, 2호, 예병, 형공. 원래 명칭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당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2호 예병 형공으로 되는데 그래서 육부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 있는 6개 부처가 됐던 거는 이때 만들어지게 돼서 청나라 때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은 중요하죠. 군제개혁은 선비의 불합병제를 유지했는데 부병제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부병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에 있던 군대가 부병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학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군대는 6명의 군벌이 최고 관직인 주국대장군을 역임하고 그 밑에는 12명의 대장군 그리고 그 아래에는 24명의 표기대장군 24제 곱하기 1을 하면 48명의 거기대장군 이런 식으로 해서 개부의 동삼사 의동삼사 이런 식으로 해서 72개의 군대로 조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군대 수는 1군당 5,000명 정도여서 뭐 많아봤자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서위 북주시대 때 군제를 전기 부병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병제이긴 부병제인데 이때 군대는 선비의 불합병제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었고 사병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즉 자기의 우두머리에 한 뭐 중대장, 연대장 정도한테 충성하게 되는 그런 조직이었고 6명의 군벌 즉 주국대장군의 직함을 가진 6명의 군벌에 사병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제시대 때 이들을 전부 다 시관이라고 해서 황제의 군대로 바꾸게 되면서 성격이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혈통적으로 한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육진 출신의 선비나 기타 이민족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은 병적에 따로 소속이 돼 있어서 일반 백성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은 민족이라고 해서 일반 호적에 편제가 되는데 이들은 호적의 편제가 아니고 따로 병적에 소속이 돼 있었고 심지어는 이들의 신분은 세습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점이 원래 다른 점인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병농일치의 군사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게 수나라 때부터의 부병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송제행은 되게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그 부족의 우두머리의 성이나 부족의 명칭을 따가지고 성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일정 전투 부대에 우두머리의 성을 따서 부하들이 모두 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한인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민족 성을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북주 무제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주 무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자기 사촌형 우문호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북주 무제의 가장 큰 정치 중의 특징이 한 가지가 불교와 도교 탄압인데 547년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거를 잘못해서 북주 무제가 불교만 탄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무일종이라고 해서 북이 태무제, 북주 무제, 당나라 무종, 5대 십국시대 후주의 세종, 이 삼무일종 네 사람의 황제가 불교를 탄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북주 무제는 확실하게 불교와 도교를 모두 탄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무종은 불교뿐만 아니라 삼위교라고 해서 당시에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에 사원을 두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 경교라고 해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마니교 이민족들의 종교들을 싸그리 탄압했어요. 불교만 탄압한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북이 태무제와 후주 세종 때뿐입니다. 그때 부병의 명칭을 시관이라고 고칩니다. 시관은 모시는 관리라고 하는 뜻이죠. 누구를 모시죠? 황제를 모시죠. 그래서 그 전에 부병들은 육주국을 비롯한 군벌들의 사병적 성격이었고 특히 우문호 시대 때는 황제가 아닌 우문호에 충성하는 부대였으나 명칭을 고치게 되면서 확실하게 황제의 직속 부대가 돼서 황제권 강화에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제는 그전에는 호족들이 즉 이민족들이 부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인들을 대거 부병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록에 따르면 수서 식화지에 따르면 부병의 절반 이상이 화인 즉 중국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주 무제 시대 때의 부병제는 성격이 바뀌게 되죠. 사병에서 황제의 직속 부대, 친위 부대로 성격이 바뀌게 되고 종족 구성 면에서 인종 구성 면에서도 그 전에는 대부분이 선비를 비롯한 이민족 출신이었으나 이때는 거의 1대1에 가까울 정도로 호한의 군인 수가 비율이 1대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북제를 정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서희 북주가 군사력이 세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우연이 있었습니다. 뭐 불교와 도교를 탄압했던 게 단순히 종교 탄압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부동산과 불상, 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몰수해서 국가재정 확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주의 경제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북중 무제도 사실 처음에 북제와 전쟁을 할 때 북제 군사들을 피해서 아프다고 핑계대가지고 도망가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북제 후주가 삽질을 하는 바람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운이 좋게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북관계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남북대치는 장기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6국 북조 여러 나라들이 남정, 즉 공진남조를 정벌하는 것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인각, 제가 진인각을 너무 좋아하나요? 1세기 위진남북조 시대 4대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진인각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북방 유목민 군대가 남방의 더위와 풍토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 원나라를 세웠던 몽골인,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인 이들이 되게 중국 본토, 금나라는 본토가 아니라 화북지방에 국한되긴 합니다. 정복하는데 모두 남방 지역을 공격하는 거를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남방 지역을 공격할 때 항복했던 한인들, 한인 군대를 앞장 세웠고 만주팔기를 비롯한 군대는 뒤에서 거의 이제 싸우지 않았었죠. 그만큼 더위와 말라리아 같은 거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유목민 위주의 기병이 강과 호수 늪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 전투에 부적절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논이나 습지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그 밖에 해수 이남에 가면은 상당히 물이 풍부한 늪지, 호수, 연못, 강, 인공수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기병들이 움직이기에는 별로 좋지 않고 결정적인 게 여기까지 다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장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경 지역에 가서 남경 지역을 건널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장강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전에 2km가 넘어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긴 다리였는데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이 항주와 항해 완전히 바다 사이에다가 다리를 만들고 해서 그 정도는 우습습니다만 강이 폭이 2km라고 하면은 상당히 넓죠. 사실 폭이 2km라기보다도 다리 길이가 2km이면은 실제로는 1.5km, 1km에서 1.5km 정도 됩니다만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일제기 삼국시대 조비가 바로 남경 바로 북쪽에까지 왔다가 바다처럼 넓은 장강을 건너지 못해서 입맛을 쩝쩝거리면서 가시고 다시 회군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리 쪽에 있는 국민군대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더라도 장강을 건너기가 힘들어요. 일단 배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군을 운용하는 능력은 남쪽에 있는 남방 군대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동진남조를 정복하는데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이 밖에도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북조에 있는 여러 호조 군주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후조의 성륵, 전진의 북연, 북위의 효문제 이 세 사람을 제외하면은 물론 전현의 모용준과 후조의 석고 같은 경우도 동진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100만 명 넘는 대군을 조직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몇몇 군주들을 제외하고는 남방 정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했습니다. 물론 태무제처럼 장강 이북 지역까지 진출한 황제들도 있긴 했는데 가보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이 북조 시대 때 남북 관계 전쟁사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국 시대 후에 남조의 첫 번째 왕조인 송을 건국하게 되는 유유가 410년에 남년, 417년에 후진을 멸망시킨 일은 전에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남조에 대한 정치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제가 죽은 다음에 태자 유의부가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소제입니다. 이때 사신 서선지 불량 사회가 이 소제를 폐위하고 형주자사 유의룡을 황제로 옹립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서선지 불량 사회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문제 시기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원가의 치라고 해서 남조시대 때 드문 정치 태평성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가 27년 즉 450년부터 북위를 정벌한다고 북벌을 하는 바람에 중과세를 하게 되고 결국 정치가 쇠하게 됩니다. 송무제가 죽은 후 얼마 이후에 황하 이남의 낙양 허창 등지가 북위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송문제는 이 지역을 회복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부병의 정예부대는 관중에서 대부분 잃어버렸고 명장은 단지 단도제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도제는 북부병의 남은 무리들을 장악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리장성, 즉 적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단이다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소에 단도제가 명성과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문제는 도원지, 왕중덕 등에게 10만 명을 이끌고 북벌하도록 했습니다. 북이태무제는 하남의 군대를 하북으로 이동시켜 겨울이 오는 것을 기다려 황하를 건너 다시 송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송군은 싸우지도 않고 황하 이남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해 겨울 북이군이 황하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낙양, 형양 등지를 잇따라 함락했습니다. 송군은 전쟁에 불리하자 철수하였는데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때 황하 연변에 있는 요충지인 활대에는 고립되고 원조도 없어 문제는 단도제를 보내 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해 봄에 단도제는 계속 싸우면서 제남에 이르렀으나 군량이 부족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를 노린 북인은 활대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송나라 군대 1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때 북벌이 실패한 후 송의 재정이 고갈되어 한때 북벌을 할 수 없게 되어 북위와 10년 동안 편안히 지나게 됩니다. 445년 북위가 회수, 사수, 이북 지역을 침입하게 되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도 국력이 점차 충족해지자 다시 북벌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송초의 명장은 모두 노쇠하고 단도제도 일찍이 피살되었으므로 문제와 북벌을 논의할 수 있는 상대는 군사를 모르는 백면서생인 서담지와 강담 등뿐이었습니다. 450년 봄 북이가 선호를 침입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해 가을 송은 왕현모, 방법기, 유원경 등에게 각각 군대를 이끌고 북이를 정벌하도록 했습니다. 왕현모는 활대, 방법기는 홍농을 공격했습니다. 북이 태무제는 친히 활대를 구하려고 강을 건넜습니다. 왕현모는 백만 대군이라고 하는 북이 군사의 위세에 놀라 도망가다가 북이군의 추격을 받아 사상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방법기 등은 홍농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동관을 공격했으나 동로군이 패하자 양양으로 회군했습니다. 순군이 물러나자 북이군이 팽성을 공격했지만 함락하지는 못했습니다. 북이의 태무제는 남하할 때마다 파괴하여 초토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북이가 과보, 지금의 강소성 육하편 동남쪽에 있는데 이르러 장강을 건너 건강으로 공격할 기세를 보이자 건강에 있는 송조족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북이군은 도강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후 북이가 송의 화의를 구했으나 송 문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초 북이군이 약탈과 방화를 하면서 돌아가다가 우이를 공격했습니다. 우이성 안에 있는 저장된 군량을 취하여 회군 자금으로 쓰고자 하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맡았던 장질이 북이의 공격을 한 달 넘도록 막아내어 북이는 사상자가 10,000명이나 되고 사졸도 대부분 질병에 걸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도 지나가는 곳마다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북이군도 절반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452년 북이의 태무제가 중상시 종해에게 살해되자 문제도 소사와 노상, 장질 등을 보내 북벌하게 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회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조의 무력은 더욱 약해져 남약, 즉 북쪽 세력이 강하고 남쪽 세력이 약한 상황이 굳어지게 됩니다. 양나라 초년에 남북의 경계는 이미 회수 이남으로 옮겨졌습니다. 송초 남북조의 경계는 본래 황하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문제 말년에 북벌에 실패하여 북이가 남하하기는 했으나 곧 물러가고 북이가 점령했던 영토도 송이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송 명제 때 서주자사 설안도가 팽성에서 북이에 항복하자 송은 이를 정벌했으나 북이군에게 패했으므로 회복과 회서 지역이 북이가 점령하게 됩니다. 남제 동운후 때 이르러 수장이었던 배수겁이 북이에 항복했으므로 북이의 세력은 회남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남제가 제를 찬탈하자 제의 종실인 소보인이 북이로 도망가서 양나라 정벌을 청했으나 북이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양의 강주자자 진백지도 북이 항복해서 군사적인 충성을 청하자 북이는 남침을 생각하게 됩니다. 503년 북이는 양을 공격해서 2, 3년 동안 동쪽으로는 회남의 여러 성과 서쪽으로는 의양, 양주 지역을 점령하였고 익주는 거의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양나라의 영토가 크게 줄었습니다. 506년 양은 북이를 대규모로 공격해서 임천왕 괭이 군대를 이끌고 북진했으나 북이는 중산왕 영에게 맞게 하여 양군은 양성에서 괴멸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산왕 영은 종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북이의 군사는 10만 명이었고 성안의 양군은 겨우 3,000명이었으나 수장인 창의지가 끝까지 대항해서 북이군은 끝내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양은 조경종, 위예에게 원조하도록 하여 이들이 안팎에서 공격해서 북이군이 크게 괴멸당했습니다. 중상왕 영은 몸만 빠져 도망하였고 회수에서 죽은 북이군만 10여만 명이 되었으며 양은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남북조 시대에서 남조가 거둔 큰 승리였습니다. 종리의 전투 이후 양과 북이는 여전히 소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514년 양은 수양을 회복하려고 다시 북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이의 장수 이숭은 수양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양과 여러 차례 싸워 이긴 일이 있어서 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죄는 북이에서 항복한 왕족의 계략을 채용하여 30만 명을 동원해서 수양성 밖에 방죽을 만들어 회수를 끌어들여 성 안에 물을 대도록 하였습니다. 516년 4월 방죽을 완성했습니다. 그 길이가 9리, 높이가 20장,
밑의 너비가 140장, 위의 너비가 45장으로 방주 위에는 버들나무를 심고 군대를 그 위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8월에 이르러 회수가 범람하여 방죽이 도려 무너지는 바람에 국민이 표류하여 바다로 들어간 자가 10여만 명이었습니다. 북인은 본래 군대를 출동하여 이 방죽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방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중지했습니다. 이후에 양은 다시 군대를 일으킬 힘이 없었고 북이도 효명제가 어리고 호태우가 정권을 잡아서 내정이 어지러지고 국력이 점차 쇠퇴되어 상방이 잠시 안정되었습니다. 520년 양과 북인은 서로 통우하기 시작했습니다. 524년 양무제는 다시 북벌하여 여러 곳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26년 양은 수양을 함락하는 등 모두 52성을 차지해서 회원의 전투 이후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양무제가 북벌할 때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건 항복한 사람들을 선봉으로 삼아서 힘을 안 들이고 성과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528년 위 효명제가 죽고 국내가 혼란하자 북이 황실 일족이었던 북해왕 호가 양으로 투항하여 왔습니다. 양무제는 원호를 위주로 삼아 진경지 등으로 하여금 호위하게 해서 북쪽으로 가게 합니다. 북해왕 호가 북상하여 낙양을 점령했으나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되고 양군은 후퇴하는 도중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경의 난 때문에 양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547년 동의의 대장인 후경이 하남의 땅을 가지고 투항했습니다. 이때 양과 동의는 평화스러운 관계로 변경이 무사했으므로 신하들은 대부분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주장했으나 무제가 이를 따르지 않고 그를 하남왕에 봉하고 군대를 보내 팽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동의도 장군 모용소종을 보내 양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다음에 후경이 모용소종에게 패하고 남하하여 수양을 빼앗아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무제가 주 2의 계책을 받아들여 후경을 돌려보내 동위와 화의하려고 했으나 이 일이 후경에게 알려져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고 역양을 차지했습니다. 양은 임하왕 정덕에게 맡게 했으나 정덕은 암암리에 후경과 내통하여 그를 맞아 도광하도록 했습니다. 후경은 직접 건강을 압박하고 소정덕이 또한 성문을 열어 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양이 양간에게 대성을 지키게 하였는데 후경은 이를 함락하지 못하여 마침내 소정덕을 즉위시키고 자신은 승상이 되었습니다. 549년 후경은 각지의 원군이 도착하자 거짓으로 화의를 청하여 원병을 저지했습니다. 양은 후경과 맹약을 맺었으나 곧 후경이 맹약을 깨뜨리고 대성을 공격해서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경은 소정덕을 폐위시켜 죽이고 스스로 대승상이 되어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한편 무제도 후경에게 제압당하자 근심과 분함으로 병이 나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조가 망하게 되고 이때 후경의 난 때 혼란한 틈을 틈쳐서 북제가 장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후경의 난이 일어나면서 동부 강북의 땅은 대부분 동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간문제 초에 동의는 북제에게 찬탈되고 강북 역시 북제의 땅이 되었습니다. 원제가 피살되자 왕승변과 진패선은 진화랑 방지를 즉위하게 해서 경제가 되었습니다. 북제는 즉시 양의 종실인 소연명을 보내 즉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소연명은 일찍이 무제 말년에 동의를 북벌했다가 패하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 북제는 군대와 함께 그를 남하시킨 것입니다. 양군은 이에 대항하다가 패하게 되고 왕승변은 두려워하여 소연명을 맞아들여 건강에서 제위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즉 이거는 이때 양나라가 북제의 속국이었다는 거죠. 진패선은 이때 경구에 있으면서 사신을 보내 그 잘못을 다투다가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강을 급습하여 석두성에서 왕승변을 죽이고 경제를 복위시켰습니다. 그리고 556년 북제가 침입하여 장강을 건너서 건강을 위협했으나 진패선에게 패했습니다. 이때 북제 군대에 주로 한인 군대가 대패하게 됨으로써 북제는 더 이상 남조를 공격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